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나 자신이 가장 믿기지 않는다. 평생 미국 우선주의를 믿으며 살아온 내가 어느 날 한국의 폐광 깊숙한 곳에서 미국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의 심장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에드워드 스콧이고 한때 폭스뉴스에서 수십 년 동안 앵커로 일했으며 그 이후에는 백악관에서 전략 소재 담당 특별 고문으로 일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금융위기와 정권 교체를 매일같이 전하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는 결국 기준을 정하는 나라는 언제나 미국이라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동맹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진짜 룰을 만드는 쪽은 미국이라는 믿음이 내 뼛속 깊이 스며 있었고,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기술과 자원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진 날이 히토류 전면 봉쇄 사태가 터진 바로 그 새벽이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콧, 지금 당장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에 잠은 단숨에 달아났고 나는 셔츠를 대충 걸친 채 서둘러 백악관으로 향했다. 워싱턴 거리는 유난히 어두웠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로등 밝기를 낮춘 조치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의 어두움은 단순한 행정조치 이상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백악관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각 대륙과 각국의 주요 공장 가동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녹색으로 빛나던 수치들은 순식간에 노란과 붉은색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재무부와 상무부와 국방부와 에너지부 장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쥔 손을 떨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중앙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급히 인쇄된 보고서와 메모들이 구겨진 채 흩어져 있었다. 브리핑 내용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히토류의 초고율 관세를 정역 발표하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이라는 정면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럽과 일본과 북미의 반도체 공정과 전기차와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줄줄이 셧다운되기 시작했고 군사용 드론과 정밀 미사일 부품까지 공급망이 끊어지며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국방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심장부가 멈추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통신망과 위성 네트워크와 스텔스 레이더와 유도무기 대부분이 히토류 기반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묻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경제보좌관에게 꽂혔다. 당신이 말했잖아. 중국은 감히 맞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히토류가 그들의 생명선이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경제보좌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상황실의 공기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그러나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다음 화면이었다. 세계 주요 생산국의 공장 가동률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수치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붉은 막대들 사이에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솟아있는 파란 막대가 하나 있었다. 그 옆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한국의 공장 가동률은 거의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데이터까지 표시되자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누군가 그 데이터를 오류라고 주장했다. 통계 집계가 늦었거나 통신망 오류 탓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곧이어 들어온 다른 국제 플랫폼의 통계와 민간 금융사의 집계 역시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뉴스 채널 화면 하단에는 전 세계의 공장은 멈췄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날카롭게 나를 향했다. 스콧, 당신이 한국 전문가라고 했지. 저 그래프를 설명해봐. 왜 우리는 멈췄는데 한국만 멀쩡하지? 입안이 바싹 마르는 느낌 속에서 나는 억지로 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한 척 대답했다.
대통령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역시 히토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충격이 나타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착시라고. 저 숫자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좋아, 스콧. 사흘 안에 답을 가져와.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그들도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회의가 끝난 뒤에도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상황실 바로 옆 임시 브리핑 룸에 틀어박혀 한국 관련 자료를 쏟아지듯 받아보기 시작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공시와 정부 발표와 연구소 자료와 논문 리스트와 특허 목록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고 나는 그 속에서 비밀 히토류 비축기지라는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내 눈을 자꾸 잡아당기는 또 다른 표현들이 나타났다. 히토류 의존도 저감 연구, 폐광 재개발을 통한 신소재 탐색, 바나듐 기반 자성 소재, 히토류 프리모터 구조 설계 같은 제목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다. 처음 나는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미국도 늘 석유 의존도 감소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같은 멋진 말을 자주 써왔지만 실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늘 기존 자원을 더 비싼 값에라도 사들이며 문제를 덮어왔다. 하지만 워싱턴의 어두운 야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는 사이 내 머릿속에는 미국의 가로등 불빛보다 어두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한국은 정말 다른 길을 준비해 온 것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자료를 뒤졌다. 한국 정부가 강원도 폐광 지역을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비해 왔다는 기록과 동시에 바나듐을 비롯한 새로운 광물의 특성을 장기간 추적해왔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쌓여갔다. 어느 순간부터 비밀 비축 창고를 찾으려던 내 시선은 점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원리라는 단어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한국행 전용기에 오르던 아침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으로 침잠해 있었다. 가로등은 여전히 어둡게 빛났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히토류 공급이 끊기자 전자제품 매장은 재고 품귀 경보를 울렸고 자동차 공장과 방산 공장은 가동률을 대폭 줄이며 일시 휴직 통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 도시를 떠나며 나는 이상한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떠나는 동안 이 도시는 더 어두워질 것이고 나는 그 어둠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혀 다른 빛의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 인천공항에 내리자 공기는 차갑지만 도시의 분위기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해 보였다. 전광판에는 비상경보 대신 여행 광고와 휴대전화 광고가 번갈아 뜨고 있었고 공항 상점들은 정상 영업 중이었으며 카페에서는 여행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히토류 위기로 세계 공장이 멈춰서고 있다면 최소한 어딘가 긴장된 기운이 감돌 법도 했지만 여기에는 그런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평온함 자체가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입국장을 나오자 한국산업부 소속이라는 젊은 관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태준이었고 그는 능숙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백악관에서 온 특별 고문을 위해 모든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차 안에서 나는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갔다.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들은 히토류를 어딘가에 비밀리에 쌓아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그래프가 나온 것 아닌가요? 윤태준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창밖을 한번 훑어보고 조용히 웃었다. 스콧 고문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비밀 비축부는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 폭발하는 공포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겁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 왜 한국만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겁니까? 그는 준비해둔 일정표를 내게 건네며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첫 방문지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한때 버려졌던 폐광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일정표 첫 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폐광이라고요. 전 세계가 히토류 때문에 멈춰섰는데 지금 우리에게 폐광 구경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윤태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폐광에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답했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나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산과 강과 계곡 사이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박혀 있었고 작은 마을 옆에는 정갈한 공장과 연구센터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국의 광활하지만 느슨한 풍경과 달리 이곳은 조밀하고 치밀해 보였다. 어디에나 빈틈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애쓴 흔적이 보였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지도가 이미 낡은 것은 아닐까? 라는 불편한 의문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영월 폐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머릿속 이미지를 수정해야 했다. 내가 상상한 폐광은 녹슨 철문과 잡초에 뒤덮인 입구와 축축한 어둠뿐인 곳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신식 보안 게이트와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과 방문객 신원 확인을 위한 디지털 패널이 설치된 현대식 시설이었다. 안전 헬멧 대신 스마트 글래스를 쓴 직원들이 출입을 관리하고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옆 벽에는 폐광 재개발 신소재 프로젝트 연혁이 한국어와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눈에 띄게 쓰여 있었다. 버려진 땅에서 미래를 캐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귀가 멍멍해질 만큼 깊이 내려가자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숨을 몰아쉬었다. 문이 열리자 어두운 갱도를 예상했던 내 앞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밝고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한쪽에는 과거 갱도의 흔적이 의도적으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하얀 조명 아래 최신 실험실과 공정 라인이 줄지어 있었다. 버려진 광산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고 오히려 지하 캠퍼스 혹은 미래 공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려 보였다. 그곳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강철민 박사였다. 그는 아직 젊어 보였지만 눈빛과 말투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이 뚜렷이 묻어 있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콧 고문님.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하에서 미래를 캐내고 있는 곳입니다. 라는 그의 첫마디는 어딘가 도전적으로 들렸다. 나는 짧게 악수를 나눈 뒤 지체 없이 핵심을 물었다. 세계가 히토류 때문에 멈춰 서 있는데 당신들은 버려진 광산에서 무엇을 캐고 있습니까? 한국만 공장이 멈추지 않은 이유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강철민은 말없이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검은 광석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빛을 받으면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감도는 그 광석을 그는 조심스럽게 돌려보이며 말했다. 이 광석은 지난 세대까지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던 바나듐 광석입니다. 철광석과 함께 섞여 나오는 부산물 정도로 취급되었고 경제성이 없다며 폐광 결정이 내려졌을 때 아무도 이 돌덩이를 두 번 쳐다보지 않았죠. 그는 광석을 내려놓으며 계속 설명했다. 우리는 이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히토류를 그대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히토류라는 자원이 아예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본 겁니다. 나는 냉소를 감추지 않았다. 그런 식의 가설은 논문 제목으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군연구기관과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도전했다가 포기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한 폐광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강철민은 미소를 거두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 아니라 수치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하니까요. 그는 바나듐 기반 신소재 샘플을 전도율 측정 장비 위에 올려놓았다. 모니터에는 기준값과 비교값이 동시에 표시되었고 그래프 곡선은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 전도율은 기존 히토류 합금보다 높고 자성 특성도 일정 온도 범위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라는 그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그래프는 내 머릿속을 거칠게 흔들어 놓았다. 이어진 고온 내열성 테스트에서도 샘플은 극한 온도에서 구조를 거의 잃지 않았고 장비에 기록된 수치는 내가 알고 있던 여러 기준선을 여유 있게 뛰어넘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말이 안 되는 결과군요. 강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곧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처음 마주했을 때 생기는 저항일 뿐이죠.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의심을 제기했다. 장비 설정을 조금만 만져도 그래프는 충분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데이터 조작이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미국 장비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미국 연구진이 직접 측정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자만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도발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내 안의 오만이 미세하게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머릿속은 여전히 지하 연구소에 머물러 있었다. 버려진 갱도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덩이와 그 속에서 미래를 캐낸다고 말하던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포항의 연구소에서 본 것은 그 모든 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세계였다. 포스코 연구단지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신소재 융합 연구실은 마치 다른 시대의 실험실처럼 느껴졌다. 플라즈마 반응로와 고온 자성 조절실과 나노 구조 배열 장치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집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세야 박사였다. 그녀는 나노 자성 배열과 바나듐 기반 구조체를 연구하는 중년의 여성 과학자였고 말투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다. 우리는 히토류를 흉내내는 대체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히토류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즉각 반문했다. 자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세야 박사는 모터 단면도와 나노구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재료에 맞춰 시스템을 꾸준히 덧칠해 온 셈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원리와 구조를 새로 설계해두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찾았습니다. 히토류가 아니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이 목표였죠. 바나듐은 그 과정에서 떠오른 후보 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녀가 시연실에서 보여준 모터는 충격 그 자체였다. 히토류를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은 모터가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회전했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측정 장비에 표시된 효율과 전력 소모 수치는 기존 모터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우월했다. 의료 장비와 드론과 위성용 제어 장치에 연결된 시제품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고 이는 더 이상 이론이나 실험실 놀이가 아니라 상용화 직전 단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괴리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워싱턴의 어두운 거리에서는 히토류가 끊겨 모든 것이 멈춰서고 있는데 이 지하 공간에서는 히토류가 필요 없는 세계가 이미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비밀리에 히토류를 비축해 놓았을 것이라는 워싱턴의 의심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채 속삭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직접 본 실험 결과와 모터의 회전과 연구원들의 눈빛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는 점점 거칠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비밀 창고를 통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하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기술과 자원을 미국 손에 넣으라고 명령했다. 백악관 강경파들은 한국을 기술을 무기화한 은폐 국가로 몰아가는 메시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나를 세우려 했다. 폭스뉴스 시절 동료들이 준비한 대본이 내 책상 위에 놓였다. 한국은 동맹국의 신뢰를 저버리고 히토류를 비밀 비축해왔다. 미국은 정의와 투명성을 위해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익숙한 톤과 구조의 문장이었다. 나는 이런 원고를 셀 수 없이 많이 읽어왔고 그때마다 큰 고민 없이 카메라 앞에서 강한 어조로 낭독해왔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단 한 줄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지고 진행자가 나를 소개하는 동안 나는 대본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본을 접어 옆으로 밀어두고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준비된 대본 대신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스튜디오 공기를 갈라놓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묵직하게 떨어졌다. 이어피스 너머로 프로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 모든 소음을 뒤로 밀어낸 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영월의 폐광에서 보았던 바나듐 광석의 실험 결과를 이야기했다. 포항연구소에서 본 히토류 없는 모터의 회전과 효율 수치를 이야기했고, 한국이 비밀 비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리를 통해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한국은 히토류를 비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히토류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히토류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멈춰선 이유는 한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스튜디오의 시간은 잠시 정지한 듯 했다. 진행자의 얼굴은 경직되었고 제작진은 광고 전환 버튼을 겨우 눌렀지만 생방송의 특성상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은 뒤였다. 그날 밤 방송은 회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었다. 다음날 아침 신문과 온라인 매체의 헤드라인은 나를 조국을 등에 찌른 전직 앵커, 한국의 기술 선전에 이용당한 인물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즉시 나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고 보안 출입 권한은 몇 시간 만에 전부 회수되었다. 폭스뉴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해 전직 앵커의 개인적 주장에 대해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대부분은 연락을 끊었다. 집 앞에는 취재 차량과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밀며 외쳤다.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시켰습니까? 왜 미국을 배신했습니까? 나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고립감이 밀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미국을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미국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먼저 본 것일까? 그날 밤 늦게 도착한 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내 고민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 놓았다. 화면 속 발신자는 한국의 이세아 박사였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오늘 방송을 봤습니다, 스콧 고문님.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진실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많은 공격을 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본 사람,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 메시지 마지막에는 놀라운 제안이 적혀 있었다. 한국 정부와 키스톤 프로젝트 준비위원회가 내게 비공식 자문 역할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히토류 없는 기술의 의미와 파급력을 세계에 설명하는 역할. 말하자면 전환의 이야기를 짜는 사람으로 함께하자는 제안이었다. 한쪽에서는 나를 반역자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 기묘하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나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뉴스와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돌려보았다. 그 사이 은행 계좌 일부가 수상한 해외 자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동결되었고 몇몇 의원은 공개적으로 나의 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암호화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스콧, 내 처지가 어떤지 잘 알고 있다. 공개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릴 생각도 없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네 말을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부는 네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일부는 너의 보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 중 몇 명은 조용히 한국의 기술과 키스톤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에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금은 너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때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네가 본 것을 꺼내야 할 순간이 올 거다. 그때까지 버텨라.
그리고 조심해라. 공식 라인에서는 끝까지 널 배신자로 만들려고 할 거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겉으로는 나를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내가 가진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나라. 그 모순된 태도가 바로 내가 평생 섬겨온 시스템의 민낯 같았다. 그런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초청장이 도착했다. 한국 대표단과 세계경제포럼 조직위원회가 함께 보낸 다보스 포럼 초청장이었다. 주제는 명확했다. 히토류 없는 기술과 키스톤 프로젝트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초청장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거실을 서성였다. 미국에서는 내가 반역자로 규정되어 있었고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증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묻기보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서고 싶은지를 묻는 편이 더 솔직한 질문처럼 느껴졌다. 창문을 열고 워싱턴 거리를 내려다보니 여전히 희미한 가로등 아래 사람들의 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히토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공장 폐쇄와 실업과 경기 침체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도시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국 나는 키보드를 두드려 짧은 답장을 썼다. 초청을 수락합니다. 진실을 본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출국 제한 대상이 되어 있었고 공식 여권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나를 조용히 돕겠다고 나서는 손길들이 있었다. 국무부와 국방부와 언론계 일부 인사들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 경유지와 비행편을 마련해 주었다. 나는 작은 외곽 터미널에서 다른 이름으로 발권된 항공권을 받아 쥐고 북쪽 하늘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캐나다 경유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텔레비전을 켜자 미국 뉴스 채널들이 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어떤 패널은 여전히 나를 한국의 선전 도구가 된 인물이라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패널은 진실을 말한 내부 고발자라고 부르며 내가 한 말의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제서야 질문이 조금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다보스에 도착한 첫날 공기는 날카롭게 차가웠지만 포럼 현장의 공기만큼은 뜨거웠다. 세계 각국의 정상과 장관과 기업가와 학자들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한국 대표단과 키스톤 프로젝트 준비위원회가 서 있었다. 이세아 박사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다. 정말 와 주셨군요. 스콧 고문님, 아니 이제는 고문님이라기보다 동료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리겠네요. 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당신들이 여는 판을 직접 보지 않고는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키스톤 프로젝트 공식 발표가 있던 날 행사장은 일찍부터 언론과 대표단들로 가득 찼다. 한국 산업부 장관과 캐나다 자원부 장관과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생태계와 바나듐을 비롯한 대체 자원 기반 기술 표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졌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프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히토류 프리 설계와 공정 기술을 개방형 구조로 공개하겠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라도 인재와 의지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순간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가 거대한 박수로 흔들렸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 선언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연설을 맡은 시간은 그 다음날 오후였다. 단상에 올라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질 때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내가 한국에서 본 광산과 연구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낸 뒤 마지막 문장을 꺼냈다. 힘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지혜를 나누는 자들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내게 영웅의 박수가 아니라 증인의 박수처럼 들렸다.
나는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러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왔다.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과 키스톤 프로젝트 편에 서 있습니까? 미국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미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조금 먼저 보았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이 진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는 물었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미국 없이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바꾸는 편이 좋겠습니다. 미국이 이 흐름에 어떻게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 말이죠. 그 말이 국제 뉴스로 흘러나가자 미국에서는 다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나를 향한 비난과 지지와 조롱과 경고가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다음 날 열린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와 폴란드와 여러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아프리카의 한 대표는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그동안 원자재를 수출하고 완제품과 기술을 비싼 값에 사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광물만 팔고 기술 표준은 다른 나라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 속에는 오래된 피로와 회의가 누적되어 있었다. 이세아 박사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키스톤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공동 개발과 기술 공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설계도 몇 장을 넘겨주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연구소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자원이 없더라도 인재와 의지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고 자원이 있다면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 말했다. 한국이 폐광에서 미래를 찾아냈듯이 여러분의 땅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가능성이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국 산업부 장관과 이세아 박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작은 회의실에서 그들은 내게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제안을 건넸다. 이제 당신의 위치는 애매합니다. 미국에서는 배신자로 몰려있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내부자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의 전환 서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이 변화를 각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면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홍보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이 역할은 의미를 잃을 겁니다. 산업부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은 겁니다. 제대로 된 동맹은 서로에게 불편한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믿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며 나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다보스 이후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여러 유럽 국가가 잇따라 키스톤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했고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일수록 서둘러 새로운 표준에 올라타려 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국가는 버려졌던 광산과 미개발 지역에 대한 조사 작업을 재개했고 그 과정에서 바나듐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광석들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세계 지도를 자원 관점에서 다시 보면 히토류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바나듐과 대체 자원들은 훨씬 고르게 퍼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복잡했다. 공식적으로는 키스톤 프로젝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내부에서는 우리가 주도하지 않는 표준에 들어가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의견과
이미 세계는 움직이고 있으니 지금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나는 서울과 강원도와 포항을 오가며 연구소 회의실과 작은 숙소에서 미국 뉴스를 지켜보았다. 화면 속 논쟁을 보면서 나는 마치 예전에 나 자신을 거울로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존심에 매달려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말들, 구조적 실패를 개인 하나에게 전가하려는 태도, 상대의 성과를 인정하는 대신 음모론으로 설명하려는 습관이 모두 낯설지 않았다. 한때 나 역시 그런 언어로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다. 그런 내게 이세아 박사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제안을 했다. CEO 대규모 바나듐. 샘플 운반선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 여러 나라의 연구소와 공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항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 배에 함께 타보시겠습니까? 기술과 자원이 실제로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부산항에서 거대한 화물선 갑판에 올라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바나듐 샘플과 리프리 모듈과 각국 연구소로 향할 실험 키트들이 차곡차곡 실려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화물은 철저한 군사 기밀로 묶여 감춰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배는 오히려 자원을 숨기지 않고 나누겠다. 는 선언처럼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북극해로 접어들자 끝없이 펼쳐진 얼음 바다가 눈앞에 드러났고 리프리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배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얼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차갑고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는 철제 난간에 기대어 멀어져가는 얼음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상을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자원을 바라보는 철학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히토류를 독점해 다른 나라를 흔들려 했던 시대에는 위기와 공포와 협박이 관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바나듐과 대체 자원을 함께 나누려는 이 항해 위에서만큼은 적어도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겨난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빛이 쏟아졌고 멀리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만약 이 광석이 미국의 폐광에서 먼저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이 기술을 지금처럼 공유하려 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움켜쥐고 동맹들까지 줄 서려 했을까? 질문은 쉽게 답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방향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질문도 떠올랐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나는 이렇게 늦게서야 우리의 오만을 깨달은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다. 국기를 무엇으로 들고 있든 중요한 것은 이 기술로 어떻게 남을 이길 수 있을지 묻느냐, 아니면 어떻게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묻느냐이다. 전자는 오래된 패권의 언어이고 후자는 겨우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언어일 것이다. 항해 마지막 날 이세아 박사는 갑판으로 나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건넸다. 스콧, 이 항해가 끝나면 당신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한국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길을 택할 것인지. 하지만 어느 길을 택하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진실을 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북극의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한 시선이 여전히 차갑더라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야 하니까요. 미국이 완전히 뒤처지기 전에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얼음 바다 위에서 나는 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장면들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백악관의 청문회장과 날선 질문과 언론의 카메라와 여전히 나를 배신자라고 부를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조국을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국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먼저 보았을 뿐입니다. 히토류 없는 세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싸우는 대신 협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항해가 끝나면 나는 더 이상 피난처의 숨은 증인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미 나는 영월의 갱도 끝에서 미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버렸고 포항의 연구소에서 히토류 없는 모터가 조용히 회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버렸다. 한 번 본 진실은 다시 못 본 척하기 가장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다시 미국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박수이든 비난이든 침묵이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힘의 시대가 저물고 지혜를 나누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먼저 보았다. 그 진실을 끝까지 증언하는 것만이 지금의 내게 남겨진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